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우리 이혼해요. 김정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얌전히 살아. 어디 가는 이만 못하겠어요? 잘못도 없이 이렇게 맞으며 살 수는 없어요. 이젠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몇 벌, 통장, 도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집인데 제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을 제 인생에서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웬만하면 참고 산다고 하더군요. 자식 다 키웠고 남들 보기 부끄럽다고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김정우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소주 2병만 들어가면 눈이 풀리고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발 벗는 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소주병 따는 소리. 그 모든 게 제게는 경고음이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참을 만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투덜거리는 정도였어요. 반찬이 짜다, 국이 싱겁다, 왜 이것밖에 없느냐.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소주가 3잔, 4잔 들어가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은 대체 집에서 뭘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밖에 못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화를 냈거든요. 그냥 식탁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김정우는 혼자 거실에서 소주를 더 마셨습니다. 병이 하나 더 비고 또 하나 더 비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었어요. 사소한 말에도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날 기분이 나쁘면 식탁을 발로 찼어요. 젓가락통이 바닥에 쏟아지고 국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웠어요. 손가락 끝에 파편이 박혀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김정우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코를 골며 잠들었어요. 처음 손찌검을 당한 건 43이던 해였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 초등학생이던 때였어요. 그날도 김정우는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차려놓았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며 상을 엎었어요. 저는 그날따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술 좀 그만 마셔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아빠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 순간 김정우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정우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참아야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그 뒤로도 몇 번이 더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제 팔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저는 늘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술이 문제지 사람이 나쁜 건 아니야.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 사람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술 마시지 않는 날이 줄어들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게 사흘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거의 매일 밤 술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김정우가 현관문을 열 때 그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오늘이 어떤 밤이 될지 알 수 있었어요. 발소리가 느리고 무거우면
오늘은 많이 마셨구나. 조심해야겠구나. 발소리가 거칠고 빠르면 오늘은 기분이 안 좋구나. 말을 걸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수십 년 넘게 살았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아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니 집에는 저와 김정호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게도 더 무서워졌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그래도 체면을 차리던 김정호가 이제는 거리낄 게 없다는 듯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말렸거든요. 그러면 김정호도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그 사실이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66이 되던 작년 겨울이었어요. 김정호는 그날도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습니다. 소주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소리쳤어요. 물 가져와. 저는 조용히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김정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당신 요새 나한테 말도 안 하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김정호는 계속 따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평생 가족 먹여 살렸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쳐다보지도 않아? 저는 그냥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정호가 벌떡 일어나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확 잡아당겼어요. 당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설거지 좀 하게 놔두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눈이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팔을 빼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정호가 더 세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좀 마셔요. 지겨워요. 제가 그 말을 한 순간 김정호의 손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 확 밀쳤어요. 뒤통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김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김정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겨우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조금 나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66살 여자. 평생 참고 살아온 여자. 술 취한 남편에게 맞고도 참아온 여자. 그런데 그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아니, 이미 죽은 채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났어요. 숙취로 머리를 감싸 쥐고 해장국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국을 끓여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혼합시다. 김정호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 살겠어요. 이혼합시다. 김정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디 가든 이거보다 나아요. 잘못도 없이 이렇게 맞으며 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몇 벌, 통장, 도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집인데 제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날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 좀 재워줄 수 있니? 민수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이제 아버지랑 못 살겠다. 저는 그 말을 하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평생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제 울음을 들어주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민수네 집에서 사흘을 지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내주고 손주 준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는 그 따뜻함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자꾸만 울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말 못 살겠다. 엄마가 결정하신 거라면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제 편을 들어줄 만큼 어른이 됐구나. 다음 날 딸 지은이가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진작 그랬어야죠.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모녀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이 제 결정을 지지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겠다고요. 민수가 법률 상담을 예약해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높은 건물 12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변호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황혼 이혼을 하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됐는지, 자녀는 몇인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력을 썼습니다. 30년 넘게요. 변호사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는 휴지를 건네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절차, 기간. 머리가 복잡했지만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병원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나 사진 같은 증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녀분들 증언도 있고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남편분이 동의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의 안 해도 저는 이혼할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의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뒤 김정호에게 이혼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민수가 대신 전화를 걸어줬어요. 김정호는 처음엔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화를 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되냐고.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결정이에요. 존중해 주세요. 김정호는 한참 욕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역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구나. 며칠 뒤 김정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만나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는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생각해봐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는 정말 끝이구나. 결국 김정우는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아마 자식들이 설득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포기했거나. 어쨌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혼이 성사된다는 것뿐이었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날, 저는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이 서류에 닿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가며 말했어요. 2주 후에 이혼 신고증을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늘이 이렇게 맑았나 싶을 정도로 파랬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울고 싶기도 하고 웃고 싶기도 했어요.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저는 작은 아파트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네 집에 계속 얹혀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부동산을 몇 군데 다녔어요. 좁아도 괜찮고 낡아도 괜찮으니 혼자 살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재산 분할을 받으면 여유가 생기겠지만 그 전까지는 전세금이 적은 곳이어야 했어요. 사흘을 돌아다닌 끝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이 남쪽을 향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었어요. 저는 빈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어요. 공기도 좋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제 집이 생기는구나.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술 냄새도 없고 발소리에 놀라지 않아도 되는 곳. 이사날 민수와 지은이가 도와줬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상자,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수십 년을 산 집에서 가져온 게 고작 이것뿐이라니. 쓸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이제 해방이구나. 필요한 건 천천히 채워가면 되니까. 짐을 다 풀고 나서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저녁 6시쯤 됐을 겁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혼자 먹는 저녁이었어요.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 하나 해서 밥 위에 얹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 꺼내고 된장국 데웠어요.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밥상 앞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눈치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찬이 짜다고 할 사람도 국이 싱겁다고 할 사람도 없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가슴 졸일 일도 없었습니다. 소주병 따는 소리도 거친 목소리도 발로 차는 식탁도 없었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있고 싶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였어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쯤 김정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을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눈치를 봤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술 냄새 없는 공기, 발소리에 놀라지 않아도 되는 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아침. 이게 바로 제가 바라던 삶이구나.
저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잤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빛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혼 신고증을 받고 나서 제 삶은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긴장 속에 살다가 갑자기 평온해지니 오히려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곧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어요. 토스트 한 장, 우유 한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김정우 먹을 것까지 차려야 했는데 이제는 제 것만 챙기면 됐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뒤쪽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곳을 한 바퀴 돌았어요. 날씨가 좋으면 두 바퀴를 돌기도 했습니다. 공원에는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 많았어요. 운동하는 사람, 개 산책시키는 사람, 벤치에 앉아 신문 보는 사람. 저는 그분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런 짧은 말들이 저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와 편하게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 눈치 보지 않고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과 친해졌어요. 이름은 최순자 씨였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69이었어요. 순자 씨도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저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새 뭐하고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산책하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할 일이 없으니 심심하긴 한데 그래도 편해요.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이게 또 좋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불을 켜면 텅 빈 거실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빈 공간이 편안했어요. 누구도 제 기분을 해치지 않았고 누구도 제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와 저는 일주일에 2~3번 만나 커피를 마셨어요. 단지 안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씩 시켜놓고 한두 시간씩 수다를 떨었습니다. 드라마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자식들이 자주 와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일주일에 1번은 들러요. 딸은 좀 멀리 살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오고요. 요새 자식들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데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1번씩 들렀어요. 손주 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준이는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준이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지은이는 한 달에 2번 정도 왔습니다. 올 때마다 반찬을 잔뜩 만들어 왔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은이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면 잘 안 챙겨 먹잖아요. 지은이가 만든 반찬은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저는 그 반찬들을 먹으며 딸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편안했어요. 이제 김정우는 제 삶에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릴 일도 없었어요. 가끔 마트에 가면 소주 코너를 지나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 코너로 가서 사과 몇 개, 배 몇 개를 샀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샀어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언니, 전 남편 생각 안 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별로 안 나요. 그냥 끝난 사람이에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 붙들고 있을 필요 없죠. 저는 순자 씨의 말에 동의했어요. 넉 달째 되던 봄,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공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개나리가 노랗게 피고 벚꽃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저는 산책하며 그 꽃들을 바라봤어요. 참 예뻤습니다. 예전에는 꽃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늘 긴장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느라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달째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 산책, 순자 씨와의 수다, 손주 돌보기, 드라마 보기, 책 읽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달째 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었어요. 토스트를 굽고 우유를 따르고 창가에 앉아 여유롭게 먹었습니다. 밖에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저는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그런데 민수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엄마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6달 동안 잊고 살았던 그 이름. 저는 일부러 담담한 척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세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섰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강경하래요. 상태가 안 좋대요. 그리고 민수는 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한테 전해달라는 게 있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이제는 남이라고, 과거라고 수없이 되뇌었는데, 그런데 그 이름 하나에, 그 소식 하나에 제 가슴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유서를 남겼대요. 유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6달 동안 쌓아온 평온이, 안정이,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김정우라는 이름이 다시 제 삶에 들어왔어요. 끝났다고 믿었는데,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서라는 이름으로. 민수의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다리가 저려왔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김정호. 그 이름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6달 동안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통의 전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겨우 일어나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다시 걸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병원이 어딘지,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유서에는 뭐라고 썼는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밥을 먹지 못했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김정우가 병원에 있다. 강경하라고 했다. 술 때문이겠지. 그렇게 마시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러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완전히 무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눈을 감으면 김정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소리 지르던 모습, 손을 들던 모습,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힘없이 서 있던 모습, 모두 다 떠올랐어요. 새벽 5시쯤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용서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끝이라는 걸,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걸. 아침이 되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병원이 어디니? 엄마 가시려고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가게 문을 열고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저만 다른 시간을 사는 것 같았어요. 버스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겨우 발을 내디뎠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실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이 안쪽에서 열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민수는 저를 보고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4개의 침대가 있었는데 환자는 김정호뿐이었어요. 창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김정호는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절어 얼굴이 붉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살이 빠지고 핏기 없는 얼굴로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고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영수가. 그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 들어보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김정우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허탈함, 안타까움.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김정우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어요. 미안하다. 결혼 생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듣고 싶어 했던 말인지,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지. 하지만 이제 와서 듣는 이 말이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김정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알아. 늦은 거 알아. 그래도 꼭 하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김정우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술 끊으려고 여러 번 병원도 다녔다. 그런데 못했다. 결국 이렇게 됐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끊으려고 했다고요? 병원도 다녔다고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몰랐어요. 김정우는 혼자 그런 노력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긴 유서래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김정우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썼어.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우를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일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저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김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돌아서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민수는 저를 배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1층에 도착할 때까지 울었어요.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속 흰 봉투가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김정우가 쓴 유서,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봉투를 꺼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읽어야 할까요? 거실로 나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김정우의 글씨였어요. 저는 불을 켜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당신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것도 처음인 것 같다.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으면서 늘 이긴 척하며 살았다. 술 뒤에 숨어 당신을 괴롭힌 죄, 평생 갚아도 모자라다. 손찌검을 한 것, 소리를 지른 것, 당신을 눈물 흘리게 한 모든 순간이 후회된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다. 술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문제였다.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다. 이제 와서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알아줬으면 한다. 내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이혼 도장 찍던 날 당신 표정이 그렇게 편해 보이더라. 그걸 보고 알았다. 내가 당신을 감옥에 가둬두고 살았다는 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내가 사라지면 당신은 더 편해지겠지. 영수가 미안하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분해서인지 슬퍼서인지 허탈해서인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수십 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그 글귀들이 새겨졌어요. 지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엄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대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안 좋은데? 간경화가 심해서 간 이식이 필요하대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제도 없고 적합 판정 받을 사람은 자식밖에 없대요. 저랑 지은이가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검사를 받는다고요? 간을 떼어준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 민수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사람 선택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민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어요. 평생 술 마시고 살았잖니. 그걸 알면서도 끊지 않았어. 그 결과야. 너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여도 안 돼. 너희 몸에 칼 대는 건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희생을 강요할 수 없었어요. 김정우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 대가를 아이들이 치를 이유가 없었어요. 민수는 결국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끝난 사이여도 그래도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걸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유서의 마지막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당신은 더 편해지겠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김정우가 사라지면 저는 더 편해질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생각할 일도 없고 마음 쓸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깜깜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김정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장례식에는 가야 할까? 아니, 이미 남인데 갈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결혼식 날 행복하다고 믿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함께 키우고 같은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의 생사 앞에서 이렇게 차갑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허무해서였습니다. 2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사랑도 미움도 모든 게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김정우를 살려야 할까요? 아니, 제가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간을 줄 수도 없고 기증자를 찾아줄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게 옳은 일인 것 같으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밤새 운 것도 아닌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말 잊지 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민수는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죠. 아이들을 지키는 게 먼저니까요. 김정우는 어른이에요.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멍하니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이 복잡한 감정이 가라앉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유서의 문장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사라지면 당신은 더 편해지겠지.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정말 편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미 선택은 끝났다는 것. 저는 아이들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아침 산책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유서의 마지막 문장이 또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당신은 더 편해지겠지.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김정우가 죽으면 저는 편해질까요? 편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평생 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본 죄책감, 마지막에 한마디라도 해주지 못한 후회. 그게 저를 따라다닐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택시는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뭘 하는 걸까요? 왜 병원으로 가는 걸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응급실 쪽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 버튼을 눌렀어요.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돌아가야 할까요? 저는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은 어두웠습니다. 창가 침대에서 김정우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김정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정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더 야위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갔어요.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참 뒤 김정우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영수가. 목소리가 더 약해져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김정우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제 안 와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와도 된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포기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저를 보내주겠다는 뜻인가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왔으니까 말씀 좀 들으라고 했어요. 김정우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한 적 없다고요. 수십 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한 일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손찌검, 폭언, 술주정. 저는 그걸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요. 김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끝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김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로 후회한다면 살아서 갚으라고, 술로 도망치지 말고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라고요. 그 순간 김정우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산소호흡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지금은 단단해야 했습니다. 김정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잡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뿌리쳐야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김정우의 손은 차가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김정우가 고맙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이 밝아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김정우는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빼고 일어났어요. 병실을 나오는데 민수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언제 왔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는 놀라며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민수가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응, 이제 괜찮다고 했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저는 그 햇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맑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무거웠던 짐을 조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내 할 일은 다 했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정말로 끝난 것 같았어요. 김정우와의 관계, 25년의 결혼 생활, 분노와 원망,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제 삶만 남았어요. 저는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저만의 시간이니까요. 일주일 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엄마,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뇌사 기증자가 나타났대요. 아버지가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쁜 건지 복잡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해? 내일 당장 한대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 민수와 지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오셨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 옆에 앉았어요. 수술실 위쪽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오후 4시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저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살았구나. 김정우가 살았구나. 회복실로 옮겨진 김정우를 잠깐 봤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었어요.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정우는 회복 중이라고 들었어요. 민수가 가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에 등록했대요. 스스로 찾아서 신청했대요. 매주 목요일마다 간다고 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정우가 스스로요? 평생 술 핑계만 대던 사람이. 하지만 민수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네. 3달째 민수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요새 새벽마다 공원 나간대요. 동네 공원 청소하신대요. 쓰레기 줍고 그러신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정우가 청소를요? 평생 집안일 손 한 번 안 대던 사람이. 저는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멀리서 한 남자를 봤습니다. 공원 벤치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집게로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김정우였습니다. 나무 뒤에 서서 지켜봤어요. 김정우는 묵묵히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담배꽁초, 휴지, 빈캔. 하나하나 집어봉투에 담았어요.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닌데 조용히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잠깐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 넉 달째 김정우가 퇴원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수네 집 근처 원룸을 얻어 혼자 산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좋았어요. 5달째 어느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봤어요. 김정우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왜 왔어요? 영수가 잠깐만 얘기 좀 하고 싶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의 거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세요. 김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들어가지는 않겠다. 그냥 고맙다는 말하고 싶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우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많이 말랐습니다. 얼굴에서 술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저는 문턱에 기대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병원에 와서 그 말 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포기했을 거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라는 말, 갚으라는 말, 그게 나를 살렸다. 정말 고맙다.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김정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데 쓰던 힘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김정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이 정말로 변했는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봤어요. 김정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인생 제대로 살겠어.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당신 인생이니까. 김정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저는 문을 닫지 않고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김정호가 아파트 단지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끝이 난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묶여 있지 않다는 것,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 그저 지나간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어요. 진짜 평온.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고요함. 저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부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이혼한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남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남처럼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김정호는 매주 목요일 알코올 중독 모임에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민수가 가끔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모임에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폭력을 쓰던 남편이었다고,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수십 년 동안 고통을 줬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한다고 했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김정호가 자기 죄를 드러낸다고요? 평생 변명만 하던 사람이. 하지만 민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김정호는 매주 모임에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고, 늦게라도 후회하고 바뀌려는 사람이 있다고 전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김정호는 노력하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순자 씨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주 준이를 돌보고 지은이가 만들어 온 반찬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술 생각 안 났다. 고맙다. 김정호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둬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남은 인생은 당신 몫입니다. 제대로 사세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가 날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 김정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지우지는 않지만 얽매이지도 않는 관계. 그게 저희에게 맞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봤습니다. 하얗게 쌓여가는 눈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쯤 저는 김정호에게 머리채를 잡혀 벽에 부딪혔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혼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겠죠. 술 냄새에 시달리고 발소리에 놀라고
폭력에 떨면서요. 그런 삶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았습니다. 김정우가 변한 걸까요? 다만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술을 끊고 모임에 나가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잠깐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가 변하든 안 변하든 그건 이제 제 삶과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미 자유로웠으니까요. 해방됐으니까요.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 꽃이 피었어요. 개나리가 노랗게, 벚꽃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저는 산책하며 그 꽃들을 봤어요. 작년에도 봤던 꽃인데 올해는 더 예뻐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런 걸까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요새 표정이 밝아졌다고요. 황혼 이혼 후 1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 1년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해방이 무엇인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평화로운지. 저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제 삶을 살고 있구나. 눈물로 시작된 남편의 뒤늦은 후회는 결국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방도 소중하지만 용서는 더 큰 해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김정우를 용서했다기보다 제 안의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저는 67입니다. 황혼 이혼을 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제 자신과 편안하게 있는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행복을 저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